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역전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 작가님. 네, 조 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방 팀장님. 네, 방은입니다. 네. 근데 우리 방 팀장님은 얼굴이 많이 헬스케진 것 같아요, 조 작가님. 그렇죠? 네, 좀 반쪽이 됐네요. 어제 뭐 과음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헬스케졌어요? 좀 전에는 아늘스카데메. 제가요? 아니요, 두 분이.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지난주에 좀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 네. 왜요? 건강에 적신호가 와가지고요? 뭐 건강에 적신호도 뭐 온 지는 한 10년 됐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건강 때문에는 단식을 한다 해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릴레이 단식으로 이어가는 거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지금 쌍차 해고자가 지금 전원 복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이나 뭐 가압류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예, 뭐 김득중 지부장님이 뭐 32일 단식을 하다가 지금 단식을 풀었지만 그것과 또 우리 세월호 관련해서도 왜 특조위에 또 황전원이라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선체조사에 이동곤이라고 뭐 이놈들이 제발 좀 이제 유가족분들이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동수 아버님이 단식하다가 이분도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이분들의 좀 뜻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지지 단식을 제가 무려 5일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네. 출근을 계속 하고 있어서 연구소에 계속 출근하면서 단식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연구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잘 모르죠. 뭐. 네, 무슨 어디에 들어 누워서 단식해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도 오늘에서야 우리 조 작가님도 네, 같이 연구소에 있는데 계속 연구소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무리를 하고 주말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릴레이 단식도 하는 건 좋지만 릴레이 단식하면은 좀 쉬어야 되는데 단식을 하면서 또 계속 일을 하고 근데 뜻밖의 저도 이제 평생 처음 해본 단식이라서 좀 단식 일기를 써봤는데 네. 너무 몸의 변화가 이제 새로워서 배 안 고픕니까? 배가 안 고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5일 단식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럴 줄 몰랐거든요. 나는 그래서 단식을 못 처음에는 한다고. 배고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단식을 지금부터 한다 생각을 하고 나서 먹는 생각을 안 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배가 안 고파요. 내가 옛날에도 만약에 뭘 한다 그러면 너 단식할래, 삭발 투쟁할래 이러면 저는 삭발이 좋았거든요. 굶는 건 자신이 없었어. 근데 굶는 게 뜻밖의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기운이 그렇다고 해서 막 쓰러질 정도로 기운이 빠지는 것도 아니라서 처음에는 한 이틀 지나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먹고 내가 움직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안 먹어도 움직이기가 원활하니까. 집에 가서 몰래 뭐 먹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방 팀장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말이죠, 진짜. 아닙니다. 네. 그 단식 풀고 지금 뭐 죽 같은 거 잘 먹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출퇴근하면서 죽이 좀 원활치 못해가지고 죽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네. 하여간 저희도 쌍용자동차 해고자 여러분 또 세월호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조선공산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신의주에서 예상치 못했던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네네. 조직이 거의 와해가 됐다. 네, 대검거 사건이 벌어져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조선공산당하고 고려공산청년회가 거의 중앙 조직이 네. 다 그 붕괴가 될 정도로 큰 위기에 닥쳤는데 이때 당 중앙집행위원들이 다 붙잡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거의 와해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남아있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던 3명의 잔존위원, 김재봉, 김찬, 주종권 이 세 분이 네. 긴급하게 뭐냐면 후계 중앙집행위원을 뽑은 거예요. 보선으로 뽑은 건데 이때 그 원래는 중앙집행위원을 당 대회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급한 시기에는 이렇게 기존의 위원들이 보선으로 이제 긴급하게 뽑는데 이때 책임비서의 강다령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중앙집행위원으로 이준태, 홍남표, 이봉수, 김철수 이렇게 뽑게 됐는데 강다령, 이준태, 홍남표는 화요파 네. 분들이고요. 이봉수, 김철수는 상해파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화요파와 상해파의 그로 구성된 그 중앙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아니 근데 네. 맨 처음에 조선공산당이 이제 출발했을 때 김재봉 선생이 책임비서 아니었나요? 네. 네. 근데 책임비서는 지금 안 잡혔잖아요. 네, 아직 안 잡혔죠. 근데 왜 강다령을 다시 책임비서로 뽑은 거죠? 이 조직이 드러나게 되면 원래 그 중앙집행위원이 뽑히게 되면 네. 서로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비밀로 누가 집행위원인지 모르거든요. 모르게 이렇게 뽑는데 박헌영이라던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잡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드러날 위기가 그러니까 속속 자기한테 체포에 그게 올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긴급하게 뽑고 자기들이 체포되기 전에 만주로 넘어가서 그 좀 탈출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새롭게 책임비서로 뽑힌 강다령, 네, 어떤 분인가요? 강다령 이분은 경남 진주 출신의 굉장히 그 똑똑하기로 유명한 지식인이래요. 3.1 혁명 때도 진주 시위를 주도해가지고 3년형을 받을 정도. 3년형이면 그 진주 시위를 거의 주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통 만세하는 분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3년형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 중심에서 활동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복역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진주 노동공제회 같은 데서 노동운동 하는 지도자가 되셨고 조선노농총동맹이라고 하는 그 노동자 농민 단체가 있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중앙집행위원회에 뽑힐 정도로 굉장히 활약이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활동이 대단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땐 이분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왜 그랬죠? 이게 조선공산당 창립 때 갔는데 네. 창립 때 참여하려고 갔는데 기차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그 대회 참여석을 못 하셨대요. 시간 동안. 기차가 연착이 안 됐으면 그러면 처음에 책임비서로도 뽑힐 수 있었던. 그렇죠. 그 정도의 인물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뽑히지 않으면서 이제 오히려 더 좋은 이제 일이 됐죠. 아이러니하게 또. 네네. 2차 중앙조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 기차가 연착이 돼서 그때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관사가 조직원이었네요. 기관사 조직원이어서 지금 가면 책임비서로 뽑히고 이런 신우주 사건이 일어나면은 또 검거가 될 수 있으니까 예언자. 이분은 다음에 뽑혀야 된다. 빅픽처. 그래서 그런 빅픽처를 그리고 일부러 25년 11월에 신의주에 큰 사건이 하나 일부러 있을 연착을 거예요. 시켰다. 네. 이런 어떤 아주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분의 강다령 이분이 그 합법적인 지위는요. 네. 조선일보 진주지국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일보에 속해 있었고, 네. 그 조선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뭐냐면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았대요. 어떤 방은희 팀장님 같은 그런 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업무 추진력. 일당백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편이고 그다음에 조선 동아 중앙 매일 4개 신문사가 그때 유력한 신문들인데 네. 그 신문사 기자들한테 물었대요. 이 4개의 신문을 합쳐가지고 대합동일보를 만든다고 하면 누구를 어느 역할에 맡기는 게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거기에 강다령 이 선생이 판매부장으로 꼽혔대요. 마케팅 쪽에 좀 강하셨나 보죠? 그런 것도 아주 제가 잘하셨나 좀 봐요. 파는 건 잘 자신이 없는데. 아니 뭐
방 팀장님 지금 뽑힌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나 또 예, 예. 빙이 됐네 갑자기. 아니 업무 추진력에서는 비슷한데 아, 네네네. 판매 쪽에서는 다르다. 그게 좀 안 돼요, 예, 제가. 저 강다령 선생을 본인하고 동일시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분이 또 이제 책임 비서를 뽑힌 이유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강다령이라는 분이 원래 지방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경찰의 주목을 그동안 작게 받았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파벌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니까 네. 서울에서 그 활동하는 그런 기존 파벌들 사이에서도 그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분이 책임 뽑히셨던 거고, 의지가 아주 굳고 그다음에 음모에 아주 능하셨다고 해요. 음모에 능하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음모에 능하다는 건 네.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전략가다. 왜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냐면 이게 뭐냐면 일제의 수사 기록에 수사 나오는 기록이네 거라서. 이게. 네. 아, 수사 기록에 네. 야 근데 수사 기록에 의지가 굳다 이런 정도 표현이 나왔을 정도면 진짜 장난 아니네. 네, 신념이 아주 정말 네. 단단하신 그런 분이다. 네. 그러니까 음모에 능하다는 건 어떤 전략가의 면모가 있다. 그렇죠. 아, 재밌는 게 있네요, 수사 기록에. 경리관념이 치밀한 점. 네네. 아, 그 재정 이런 거에도 네. 그렇죠. 밝으시고. 네. 재정에 밝고 그다음 장사도 잘하시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판매부장 그런 얘기도 나왔군요. 네.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은 분이네요. 그러게요. 네, 책임 비서 딱 되신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거주지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 비서 됐으니까 활동하기 위해서. 네, 서울로 올라와야 네. 되는데 네. 지금 진주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쓰인 방법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조선일보사 안에 그 도와주는 지방부장 네. 공산주의자예요. 이분도 홍덕규라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뭐냐면 좀 움직여가지고 네. 공식적으로 조선일보사 촉탁으로 임명을 해서 서울에 임명을 한 거예요. 아, 발령을 받은 거군요. 네, 그렇죠. 진주 지국을 운영하다가 이제 서울로 네. 발령을 받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조선공산당 중앙 조직을 복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권오설이라던가 전정관 같은 분들이 또 새로 중앙위원으로 위촉이 되셔가지고 뽑히셔가지고 이제 더 같이 하게 되고. 권오설은 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된 60만세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권오선이라는 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권오선이라는 분은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잡히지 않았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신분도 드러나지 않아서 체포되는데 위험이 없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유일하게 안 잡히니까 이제 고려공산청년회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복구가 돼요. 네. 박헌영 주세죽이 다 잡혔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후임으로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장 책임 비서가 박헌영의 뒤를 이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조직 복구를 잘 하게 됩니까? 네, 아주 완벽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급한 시기에 조선공산당 중앙과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이 다 복구가 되는 거죠. 그 권오선이라는 분은 경북 안동 출신의 공산주의자예요. 안동 출신이 맞네요. 안동 출신으로 아까 김재봉 유명한- 선생도 네네. 안동 출신이라고 그랬었고. 안동 출신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안동이 민족주의자로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또 공산주의 받아들여서 공산주의자가 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왠지 그쪽은 네. 민족주의자로 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안동이니까. 네, 지금은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대구 10월 항쟁까지만 해도 대구에는 훨씬 좌익이 많았다는 그러니까요. 아. 그거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TK가 지금은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좌익 세력이 훨씬 많았고. 네, 네. 대구가 뭐 이제 남한의 모스크바다 뭐 그런 별칭으로도 불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이 당시만 해도 어떤 진보 운동, 그렇죠. 이거에 진짜 메카 같은 그 공간이었는데 네. 지금은 TK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완전 좀 수구 보수 쪽으로 네. 간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지역민들이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전통, 진보적인 가치를 소중히 했던 그 전통,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좀 훌륭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간 거였군요. 그리고 권오설 이분 집안에 네. 그 공산주의자들이 꽤 많은데
동생도 공산주의자예요. 네. 권오직. 권오직. 네. 응. 이분은 이제 고려공산 청년회에서 15명인가 16명인가 청년을 뽑아가지고 모스크바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 활동가로 키우기 위해서. 유학. 네, 유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유학생 중에 뽑혀가지고 권오직이라고 하는 권오설의 동생이 파견이 되기도 하고요. 이분 그렇게 간 공산주의자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공산주의 운동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권오직 같은 경우에는 해방 후까지도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돼서 북한 정권에까지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북한 정권에 참여한 이후에는? 권오직은 이후에 북한 정권에 참여를 했었지만 그 박헌영이 미국 밀정 혐의를 받아서 처벌을 당하잖아요. 그 남노당 계열이 이렇게 다 처벌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처벌을 숙청 당했군요. 네. 어찌 됐건 중앙 조직은 복구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중앙 조직을 복구한 후에 조선공산당이 가장 신경 쓴 일은 어떤 걸까요? 제일 먼저 신경 쓴 거는 민족통일전선을. 민족통일전선. 네네. 이게 이상하게 1차 중앙일 때는 민족통일전선에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차 조직이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민족통일전선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민족통일전선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조선공산당의 어떤 이념의 좌표가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때 완전히 왼쪽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조선공산당이 어떤 나라를 세우려는가 했을 때 민족통일전선이 기본 그러니까요. 선술이거든요. 네. 이게 그 민족통일전선을 구성할 때에도 그 여러 그 스펙트럼은 다양해요. 그래서 민족통일전선을 구성하는 거 안에 어디까지 민족주의자들 어떤 민족주의자들까지 손을 잡을 것이냐. 사실은 조선공산당 을 참여했던 화요파 중심의 그 조선공산당은 상해파보다는 훨씬 그 스펙트럼이 좁아요. 그래서 상해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어서 사기공산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그 동아일보 계열이라든가 일단 천도교 중에서 천도교 이때 당시에 신파와 구파가 나눴었는데 그런 신파 계열은 자치운동을 한다는 혐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상해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잡는 식으로 간 거고요. 조선공산당 이 화요파 조선공산당은 신파하고는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좀 접촉하게 되는 건가요? 이 강다령이라고 하는 책임 비서가 그 주도가 돼가지고 천도교 구파, 이종린, 오세창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했고요. 기독교인들하고도 만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유억겸, 박동환 같은 분들이랑 만났고 비타협 민족주의자로 안재홍, 신서구 같은 분들 그 당을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중국의 국민당의 그 이름을 빌려와 가지고 중국의 국민당처럼 조선국민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하나 크게 만들자 민족통일기관으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때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26년 4월 25일 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을 해요. 네. 순종의 승하. 그렇죠.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마지막 황제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슬퍼했을까?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살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굉장히 많이 슬퍼하셨대요. 아, 그래요? 네. 이 마지막 황제이기도 하고 이게 500년 동안 이어졌던 조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500년 동안 왕이 있던 나라에서 살던 그 신민들로서의 조선인들, 이들이 갑자기 왕이라고 500년 동안 있었던 왕이 사라진 거죠. 눈앞에. 나라도 뺏긴 상태에서 그렇죠. 왕마저 네. 없어진다. 그래서 굉장한 비통감, 자괴감, 울분 이런 것들을 느꼈고 창덕궁 앞에 1,000명 매일 1,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여갖고 통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조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왕조 500년을 잃은 그런 어떤 상실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에 더해서
봉건적인 요소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민이란 표현처럼 그 봉건적인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떤 좀 근대적인 인간으로서의 각성은 좀 부족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네. 네, 각성을 하고 있는 계속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시기인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왕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각성을 하셨던 분들도 네. 그런 그 울분은 숨겨놨던 울분이 터지는 그래도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뭐 그다지 큰 슬픔이나 그런 걸 안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네. 예. 그냥 인간적인 슬픔 정도. 그리고 이때 근데 기록 사진 남아 있는 걸 보면 정말 엄청난 군중들이 그렇죠. 밀집해서 그 당시 인구에 매일 창덕궁 앞에 1,000명 이상이 모여서 통곡을 했다면 네.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이게 막 동시에 막 반일 감정이 막 고조가 되고 그랬겠죠. 상인들이 막 철시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막 동맹 휴학하고 막 그런 것도 막 벌어졌다고 하고. 철시라고 그러면 이제 노동대로 치면 파업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도 하고. 음. 근데 이 무렵에 이제 임시상해부라고 그 체포의 위기에서 그 탈출했던 분들이 네. 상해에다가 그 공산당 조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상해 임시부라고. 거기에 이제 김다냐가 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 김다냐가 국내에 잠입을 해가지고 몰래 평양에서 권오설을 만난대요. 야 이거 거의 목숨 걸고 잠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너무 안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을 당하는데 네, 굉장히 잘 숨어다니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권오설 네, 고려 공산청년회 중앙 집행위원장을 네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군요.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네. 일본 경찰에 의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헐. 어떻게 그걸 기록을 했을까요? 일본 경찰이 대화를 그 당시에 무슨 도청기가 있었던 것도 미치겠다. 아니었을 아니 텐데. 나중에 잡혀가지고. 아 잡혀가지고. 깜짝이야. 네. 이렇게 잡혀가지고 낚나? 기록이 남아 있는. 잡혀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은 네. 거군요. 난 또 밀정이 옆에서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들으셨군요. 네. 대화 한번 읽어볼까요? 아, 예. 김다냐와 권오설의 대화. 근본의 국장은 우리 주의 운동자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이때 주의 선전의 삐라를 살포하여 대대적으로 소요를 전선으로 일으키자. 이 일은 민족운동의 선봉이 된다고 비난이 있을지도 모르나 원래 조선 사회주의자의 대부분은 민족주의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번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아니 된다. 세간의 태반은 공산주의로부터 절연하고 모두 민족운동 산하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타일 민족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각성하여도 공산운동으로 전환함에 상당한 일자를 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여 민족운동보다 먼저 소요를 일으켜 그 중심 인물을 파악하여 그 실행 방법으로서 간단한 삐라를 인쇄하여 살포할 것. 각지에서 만세를 부르게 할 것. 네. 그러니까 근본의 국장이라는 게 순종의 국장을 승하해서 이제 그 국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 만세 시위를 하자. 그렇죠. 유인물을 살포하고 이 얘기잖아요. 네, 3.1 운동을 재현하자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예.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형태는 아닌데 민족운동자들이 하는 예. 형태로 지금 시위를 한번 크게 벌려보자. 우리가 먼저 네, 이것이 향후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데도 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김다냐가 이제 권오설한테 한 얘기인데 김다냐가 한 진술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 겁니까? 원래 조선 사회주의자의 대부분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이 민족주의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원래 민족주의 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자가 됐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사회주의를 선택한 분들도 되게 많았고 여운형 같은 분들이 되게 대표적인 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도 우선시했던 건 민족해방운동, 독립운동이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도 이런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운동을 벌이는 것이 공산주의 운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국장은 절호의 기회다. 이제 그래서 이게 만세 시위 운동, 60만세 시위 운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네. 이래서 만세 시위 운동을 누가 주도하게 되냐면 네. 조선공산당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조선공산당이 순종 황제의 국장의 만세 시위를 주도한다는 게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림이. 그렇죠.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조선 사회주의자의 대부분은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향후 공산주의 운동에도 도움이 돼서 절호의 기회다. 아, 좋은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조선국민당이라고 하는 민족통일전선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름을 살짝 바꿔요. 조선국민당을. 네. 대한독립당으로. 아. 네. 대한독립당 하면 뭔가 그 만세 시위 운동을 벌이는데 아주 딱 대한독립. 어울릴 만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민족통일전선을 대한독립당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연합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세 가지 투쟁 방침을 밝혔네요, 방 팀장님. 네. 첫 번째 투쟁 방침은 사회주의, 민족주의, 종교계, 청년계를 망라해서 대한독립당을 조직할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범국민운동본부.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네, 맞습니다. 네. 범대위가 꾸려진 것이 이제.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다 모이는 거. 네. 이게 힘이 약한데 다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투쟁 방침을 가봅니다. 네. 대한독립당은 6월 10일을 기해 대시위 운동을 진행할 것. 날짜가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네. 날짜가 안 정해지고 일단 모이기만 하면 이거 중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전쟁 준비론 할 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겁니까? 이게 D-Day를 딱 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네. 투쟁 방침 3. 시위 방법은 장례 행렬이 지나는 곳에 시위대 분산 배치, 격고문 및 전단 살포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고창할 것. 그러니까 3.1 혁명의 재현이다. 네. 3.1 혁명과 조금 다르죠. 3.1 혁명은 네. 3월 3일이 국장 날이었어요. 그래서 3월 3일 국장을 이 있으니까 그 이틀 전에 예. 이제 만세 시위 운동을 펼치는데 예. 이때는 6월 10일이 국장일이에요. 그 국장일에 모이자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투쟁 방침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까? 그런데 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단 그 문제를 발생하기 전에 네. 이 대한독립당 안에 모여든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거든요. 예.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대한독립당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어요. 네. 조선공산당이 있었고 천도교 구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노동자 농민 단체들이 있는데 노농총동맹, 인쇄직공조합,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같은 학생 단체 이 정도가 이제 연대하는 수준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하진 않네요. 네, 기독교 세력이 빠져 있잖아요. 기독교 세력들이 분명히 아까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게 된 거죠. 우리 네. 국정화 저전에 또 485개 단체가 연대한 연대 조직인데 너무 연대체가 네, 연대체가 작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60만세 운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광범위한 대한독립당 구성에 실패했네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투쟁 방침부터 어긋났네요. 그러면.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 묶을 수 있었던 건 또 이때 정세 하에서 네. 조선공산당이 주도해서 한 것 치고는 이렇게 또 뭐 여러 학생들이나 천도교 구파나 그래서 구색은 좀 갖춰진 거죠. 네. 민족주의자들이 묶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권오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천도교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하신 사람이 있는데 박래원이라고 천도교 구파를 묶는데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다냐 같은 경우에는 코민테른하고 직접 교섭을 해가지고 네. 운동 자금을 좀 받아서 국내에 지원을 한다던가 선전 경문 같은 거를 이제 자기가 문구 써가지고 국내에 보내고 인쇄 한 5,000부 정도 인쇄해가지고 국내로 보내고 뭐 이런 역할도 하고 네. 굉장히 김다냐와 권오설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권오설하고 김다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얘기 많이 나와서 네, 박래원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박래원은 천도교에서 이제 네 번째 교주, 그러니까 세 번째 교주가 손병이거든요. 네 번째 교주가 박인우라는 분인데. 야, 우리가 그 천도교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동학에서부터 천도교 얘기하면 3대 교주까지는 대부분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4대 교주부터 잘 모르는데. 그렇죠. 4대 교주의 조카 되시는 분이군요. 이 4대 교주가 산림혁명 당시에 손병이가 나는 이제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이름을 거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교단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뒤를 너가 하라라고 박인호 선생한테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 교주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조카
조카가 박내온이라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또 엄청 걸출한 사회주의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조선 인쇄 직공동맹의 상무집행위원, 그다음 조선 노동총동맹과 경성노동연맹의 집행위원 같은 걸 하시면서 이 정도로 활동을 하면은 네. 누가 따라붙지 않나요? 그렇죠. 요시찰 인물이죠. 요시찰 인물. 네. 그래서 이제 일제 감시를 받으면서도 이제 워낙 그렇게 활동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이제 화요회에 가입을 했었고 조선공산당하고 고려공산청년회 다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D-Day인 6월 12일이 되기 전에 사고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아주 우연히 또 이것도 굉장히 신의주 사건하고 닥쳤죠. 똑같네 또. 네네. 6월 6일 날 경찰이 천도교 본부를 급습을 했는데 네. 경찰들이 중국 화폐 위조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한독립당 명의의 문건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아, 이런 문건을 조금 허술하게 뒀을까요? 아, 이거를 빼돌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였어요.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중국 화폐 위조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막 각지에 있는 서울 각지에 있는 인쇄소들을 막 급습을 하고 다녔는데 예. 그 중에 한 인쇄소를 급습을 했더니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곳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인쇄를 여기서 한 게 아닌데 예. 그거를 막 추궁을 했겠죠. 이걸 누가 갖고 왔느냐 추궁을 했더니 한 명이 드러난 게 뭐냐면 개벽사,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 있었죠. 예. 그 잡지를 인쇄하는 그 개벽사의 한 직원이 천도교 본부에서 이걸 하나 슬쩍 들고 왔던 거예요. 개벽사에서 인쇄는 한 건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 엉뚱한 인쇄소 이 화폐 위조하는 네. 인쇄소에서 이게 갑자기 나온 거네. 네, 그 개벽사 직원이 이게 궁금하니까 한 장 들고 와서 본 거죠. 그리고는 이거를 그냥 구겨가지고 버린 건데 구긴 채로 이거를 발견을 한 거죠. 이 직원 실명이 나와 있습니까, 역사에? 안 나옵니다. 아. 아이 또 이런 걸 또. 네, 뭐 이거 실명 공개해야 밝히려면- 됩니다. 아니, 그걸 왜 갖고 왔습니까? 이 정도는 실수지 이게 뭐 악의적인 행동도 아니고. 봤으면 태워야죠. 그걸 아무데나 두니까 이게 발견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갖고도 만약 책임을 추궁을 할 거면은 도대체 MC노한테도 저가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실명 공개가 안 되는군요, 지금. 네, 뭐 네.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네. 아, 진짜 근데 덮어줍시다. 이것도 정말 너무 우연으로 악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출된 문서를 들고 나왔던 곳, 네. 그 천도교 본부를 급습을 했더니 네. 그 급습한 곳에서 그 5가지 종류의 5만여 장의 경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준비 다 많이 압수됐을 거 했는데요. 아니야. 5만 장이면 진짜 아깝다. 준비 많이 한 건데. 네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천도교 간부들이 다 구속이 돼요. 한 50여 분이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됐대요. 예. 그 속에 이제 박내원과 박인호 이런 분들도 있었던 거고요. 핵심 인사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딱 그 잡힌 사람들 면면을 봤을 때 네. 누구를 먼저 딱 찝었냐면 요시찰 인물이었던 박내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딱 찍어서 조사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대요. 그럼 살인적인 고문. 지금 이 상황만 하면은 대충 뭔가 이제 천도교에서 만세 시위를 그렇죠. 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경찰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조선 공산당이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네네. 생각은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도 처음에는 천도교가 벌이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천도교 인사들을 다 구속을 한 건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박내원이라고 박내원이 약간 하는 눈에 띄네.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 그 요시찰 인물이니까. 네, 요시찰 인물. 그러니까 얘를 한번 집중 족쳐봐야겠다. 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인적인 고문을 가한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너져서 내 뒤에 권오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곧바로 그냥 그 다음날 권오설이 붙잡히게 되는데 네. 또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그 순종 국장에 가는 차림으로 그러니까 하얀 소복 같은 걸 입고 이제 막 집을 나서려고 하는 찰나에
경찰이 들이닥쳤대요. 그래서 조금만 빨리 나갔으면 안 권오설. 잡힐 수 있었는데 그냥 딱 문 앞에서 잡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권오설도 엄청난 고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 엄청난 극심한 정말. 근데 이 고문은 사실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고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거라도 막 진짜 뭐가 있으면 모르는 사람도 네. 뭐든 불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고문일 테니.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래도 훈련된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금씩 숨기는 거죠. 이름도 숨기고 조직도 조금 3개 있으면 조직 중에서 2개만 불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신문하는 과정이 여러 사람들은 동시에 신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서 또 거기서 얻은 정보 그렇지. 가지고 또 파서 이제 사실을 들이대면 거기서 또 어쩔 수 없이 조금 얘기하게 얘기할 되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권오설 이분도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강다령 책임 비서인 강다령의 그 숙소를 그 어딘지를 딱 자백을 한 거죠.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을까요, 진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박헌영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고문을 거쳐서 이분은 징역 5년을 받고 그 복역 중에 사망을 했어요. 권오설 씨. 권오설이라는 분이. 네. 고문 후유증으로. 네네. 네. 이때 당시에 머그샷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처음 이렇게 감옥 가면 이렇게 네. 수영 번호를 딱 하고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네. 그 사진에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가 그 표정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5년을 받고 복역하던 중에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네. 그때가 33살의 젊은 나이였다. 네네. 근데 이제 강다령 책임비서의 은신처를 자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강다령 선생도 체포가 됐나요? 다행히 딱 급습을 했더니 금세 떠나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때 잡히진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지도부가 이제 다 잡혀가고 뭐 또 도망가고 이러면 60만 세 운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네, 겁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겠죠. 네. 이게 주요 그 책임자들이 다 잡혀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됐어요. 체포되지 않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 시위가 계속 준비가 됐어요. 학생들이 또 여기서 또 큰 역할을 하네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던 학생들 그리고 중동고보, 중앙고보 학생들 중에서 통동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면 통인동. 네, 통인동이에요. 통인동에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야, 근데 이미 이제 6월 10일에 1926년 6월 10일에 만세운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걸 일제 경찰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다 이게 경찰들이 뭔가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미 잡을 사람들은 다 예비 검색을 해버렸어요. 학생들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의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예비 검색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이제 운동이 계속됐는데 일부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행렬 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8군데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대단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때 만세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210명이 체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6월 10일 전후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제 산발적인 시위였고 이제 크게 벌어진 시위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역에서 잡힌 사람들이 연행된 사람들이 5천 명에 달할 정도로 네. 그렇게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야, 이게 사전에 발각이 됐는데도 진짜 대단하네요. 네. 예. 그럼 이 당시에 어떤 그 뭐 유인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대한독립당 격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제일 유명한데요. 좀 길어요. 내용이 좀 네. 길어서 한 문단 정도만 읽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 팀장님이 좀 대한독립당 격고문 좀 읽어주시죠. 네. 우리는 일찍이 민족과 국제 평화를 위하여 1919년 3월 1일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역사적 복벽주의를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들의 국권과 자유를 회복하려 함에 있다. 우리는 결코 일본 전 민족에 대한 적대가 아니오. 다만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 통치로부터 탈퇴하고자 함에 있다.
독립 요구는 실로 정의의 결정으로 평화의 표상인 것이다. 현재 세계 대세는 식민지대 제국주의 군벌의 전쟁과 무산자 계급 대 자본가 계급의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국주의 군벌에 대한 전쟁은 민족적 정치적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자본 계급에 대한 전쟁은 계급적 경제적 해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최후까지 싸워 완전 독립을 쟁취하자. 혁명적 민족 운동자 단체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 격고문을 살펴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선공산당의 색채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이제 세계 대세가 식민지대 제국주의 군벌의 전쟁. 그다음 무산자 계급 대 자본가 계급의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어떤 정세 판단. 네, 네. 맞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는 민족주의적인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글들이 좀 이어지다가 예. 정세 판단의 부분에 있어서는 네. 공산주의자들의 시각이 딱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식민지에 있어서는 민족 해방이 곧 계급 해방이고 정치적 해방이 곧 경제적 해방이라는 네네.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식민지 민족이 모두가 무산 계급이며 제국주의가 곧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네, 여실히 드러나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사전 발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격고문을 뿌리면서 시위를 했다는 것 자체 네. 이게 대단한데 이 60만세 운동의 의미는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들통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 독립당을 굉장히 크게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이렇게 과시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산주의자하고 민족주의자들이 네.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의 투쟁 대열에 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이 그냥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곧바로 그 뒤에 이어지거든요. 어떤 네. 거냐면 신간회를 조직한다는 것을 좌우 합작 네, 네. 신간회. 네, 민족의 대민족당을 만든다는 걸로 내세우고 만들어진 당이 신간회인 거죠. 그 신간회를 구성하는데 이 경험이 60만세 운동의 경험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유의미한 경험이네요. 네, 네.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했고, 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단합했고, 네. 네, 그리고 그게 결국 신간회의 조직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60만세 운동. 우리 교과서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방 팀장님? 어떻습니까? 60만세 운동이요? 예, 예. 교과서에 60만세 운동 나오죠.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교과서에 워낙 이렇게 잘 정통하시는 나오죠. 아니, 요즘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자가 같이 했다는 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 내용이 빠져. 또 댕겼군요. 그때는 그냥 뭐 순종이 승하해서 네, 네, 네. 이제 백성 뭐 이렇게 댕겼다와 다녔다의 차이 아십니까? 네, 학교는 다니는 거고요. 핵교는 댕기는 겁니다. 핵교 댕기셨네. 핵교.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교과서에서 그냥 순종 때 일어났던 시위 뭐 그 정도로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시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죠. 진짜 네. 이런 반구가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네. 교과서에서 그걸 이런 반구 얘기 안 한다는 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박래원 선생님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그 공교육 제대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날라 그러네요. 예? 권오설 선생님이 더 슬퍼하려나? 예. 그렇죠. 저기 그렇네. 그때 옥사까지 하셨. 방 팀장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열변을 터면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싫어요. 자, 책임비서 강다령 선생. 네. 아까 잠적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 후에 또 뭐 행적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이분이 안타깝게 네. 붙잡힙니다. 아. 네, 안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네. 붙잡혀요. 그 붙잡히는 스토리가 또 굉장히 네.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예, 예. 한 달 정도 이분이 숨어서 이제 댕기시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분도 댕기게 만들어서. 예. 이건 학교가 아닌데도 왜 댕깁니까? 숨어 다니시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니시면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숨어 댕겨야죠. 좀 숨어 댕기신 거죠. 네. 예, 네. 예. 그런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좀 그렇죠. 돈도 좀 필요하고 예, 예. 먹을 것 이렇게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댕기시다가 그 증권회사의 계좌에 그 은행
처럼 네. 증권회사에 돈을 좀 맡겨놓으신 게 있는데 경찰들이 한 달 안에 그걸 안 거예요. 한 달 만에. 네. 그래가지고는 그 계좌 증권사- 추적했나 보다. 네, 계좌 추적해서 하고 그 증권회사 앞에서 잠복해가지고 이게 막 지키고 있는데 네. 그 강다령 선생이 그 앞에 나타난 거죠. 딱 네네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기다리고 있는데. 바나나 장수로 꾸미고 일제 시대에도 바나나가 있었습니까? 있었나 봐요. 오. 네. 바나나 장수로 일본에서 꾸미고 수입된 게 있었겠죠. 네. 거래소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거래소로 싹 들어간 거죠. 네. 근데 형사들이 딱 보고는 바나나 장수가 왜 저기 들어가지? 라고 증권 조금 거래.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나올 때 뭐냐면은 그 지나가니까 경찰들 앞을 지나가니까 혹시나 하고 이제 여보 강대령이 하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흠칫 뒤로 돌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붙잡혔대요. 근데 강다령 선생이 이렇게 잡히게 된 과정이 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된 뭐 그 기록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때 당시에 일본 경찰들이 이런 자기들이 유명한 사람들 검거한 것들을 수기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잘했다. 뭐 자랑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세하게 검거 실화집처럼 인사고과 잘 받으려고 네네. 뭐 이렇게 남겼겠죠. 이거를 남김으로써 우리 이제 그 역사가들은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그 자세한 과정을 알게 되는 거고요. 안타깝게 이제 60만세 운동 이후 한 달 정도 지나서 네. 7월에 강다령 선생이 이게 체포가 되는데 역시 뭐 엄청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으셨겠죠. 네, 이분도 엄청난 고문을 당했는데 이분을 더 힘들게 했던 게 일본 경찰들이 그 비밀 문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강다령 선생이 그 비밀 문서에 암호를 해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불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름, 조직의 이름들을 이 비밀 문서를 통해서 이 일본 경찰들이 알아내고는 하나씩 막 들이대는 거죠. 이분이 막 그런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셔가지고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받으셨고 이게 그때 당시에 찍은 머그샷에 남아 있는데요. 이 눈빛이 그 초점을 못 맞출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극심한 고문에 의한 육체적인 고통은 네네. 물론이고 또 어떤 자책감. 그렇죠. 자기 조직을 들켜버렸다는 그런 자책감 같은 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뭐 감히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그래서 신의주 사건 때는 1차 검거 때 주로 이제 공산당 중앙 간부들만 검거됐다고 네. 지방 조직은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랬는데 60만세 운동 때문에 벌어진 2차 검거 사건 때는 지방까지 다 파괴가. 네네, 지방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 조직들도 다 깨져버렸고요. 그래서 치명적이네. 거의 뭐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중앙 중에서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김철수만 남습니다. 김철수라고 하는 분만 남고 상해파 네. 그분만 남고 거의 다 잡혀요. 그래서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뭐 조직이 거의 거덜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강다령 선생은 그런 충격, 조직을 지키지 못했다는 충격 때문에 이제 정신 이상이 왔다 했잖아요. 6년 동안 뭐 징역 6년을 받고 복역을 하고 풀려나는데 32년도에 출감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정신 이상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운동 복귀하는 거는커녕 뭐냐면 생업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끝내 42년도에 그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시게 됩니다. 또 해방을 또 못 보고 또 돌아가셨네.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 가운데 이렇게 해방 전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 점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다음에 시간에는 거의 지금 와해가 된 거 아닙니까? 조선 공산당이. 어떻게- 네. 이제 그 김철수라고 하는 분이 한분 어떻게 남은? 활약하느냐. 요게 이제 달려 있겠죠? 김철수 선생은 상당히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유명한 제가 이름을 들어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네네. 분입니다. 이분이 일화가 해방 후에 아무도 이분이 그 김철수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분이 그 회고록 남기시고 주변 분들한테 증언하시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 뒤늦게 80년대 90년대
그때 뒤늦게 알려지셔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셨던 아, 분이죠. 그렇군요. 네. 배철수인 줄 알았는데 회고록을 딱 보니까 김철수였다. 예? 웃어줘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공산당 이제 두 번째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조직이 와해됐는데 이제 또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네. 보따리를 우리 두 분께서 풀어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